TRE,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민. 이번 영상의 키워드는 캡, 한도, 플라퐁입니다.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은 2024년 1월 24일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충격적인 학생 비자 발급 개정안을 발표한 지 정확히 이틀 지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상당히 심플한데요. 너무나도 파격적으로 개편을 하는 바람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도 많고요. 앞으로 캐나다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게 확실한 것은 물론이고요. 캐나다에서 유학을 통해 취업을 하고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 후반부에 갑작스럽게 새로 촬영을 해서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법안 발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클리어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고했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이 개정안을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앞으로 유학을 오시고 추후 영주권 취득까지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고요. 주로 이거를 화면에 띄우고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딱딱하지 않게 얘기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겨우 두 번째 영상인걸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 및 PGWP, SOWP 개편안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내용이 참 많죠? 이거 지금은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일시중지 버튼을 누르시고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많은 내용들은 뒷페이지에서 전부 다 다룰 거니까요. 지금 당장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각 개편안 항목을 소개를 하고 그 각 항목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신규 학생 비자 발행 건수를 연 36만 4천 건으로 제한합니다. 이건 2024년이고요. 2024년 말에는 2025년 제한 발급 건수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36만 4천 건은요, 기존 작년에서 35% 감소된 수치입니다. 엄청나죠, 정말. 두 번째는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려면 주정부에서 어테스테이션 레터라고 하는 허가서를 먼저 받고 그거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프로세스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 다음은 캐나다 유학에서 그리고 캐나다 유학 후 이민에서 굉장히 중요한 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 비자의 발급을 제한을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앞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우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석사 박사 과정으로 캐나다에 유학을 온 학생들에게는 학업 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3년짜리 PGWP를 풀로 줍니다. 그리고 SOWP, Spousal Open Work Permit, 한마디로 배우자가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 퍼밋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폐지에 들어갔고요. 이것도 석박사 과정 그리고 일부 정부에서 지정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만 SOWP 발급을 허용합니다. 이 개편안 항목 소개를 가장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은 개편안이 탄생한 배경과 그 원인을 간략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얘기 안 하고요. 나중에 페이지별로 따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또 다룰 예정이에요. 이거는 캐나다는 국가,
그리고 캐나다라는 국가의 사회 그리고 경제에 의미가 많은 일이니까요. 물론 지금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리고 여기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개편안의 시행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하게 됐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이미 칼리지 이상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분들과 그리고 이미 캐나다행을 결심하셔서요. 학교도 정하셨고 그리고 학생 비자 신청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학 그리고 유학 후 이민을 고려 중인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사실 누구나 아시는 굉장히 당연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됐을 때는 까먹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마지막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개편안을 발표한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국 장관 마크 밀러 씨가 직접 본인의 계정으로 올린 트윗 사례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루진 않겠고요. 간략히 그냥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개의 사례에 사실상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학생비자 발급 건수를 36만 건 정도로 제한을 할 거고 이 36만 건을 각 주에 분배해서 할당하겠다. 그리고 주정부는 어테스테이션 레터라는 거를 학생비자 신청자에게 발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각 주별로 이 발급 프로세스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3월 31일까지는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9월부터는 특정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PGWP 발급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향후 몇 주 내로는 석박사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 정하는 특정 과정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배우자 오픈워크 퍼밋을 발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모든 개정안은 캐나다의 유학 시스템의 인테그리티, 즉 무결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많이 더럽혀졌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신규 학생 비자 발행 건수는 36만 4천 건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에 비해서 35% 감소한 수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주별로 인구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한 국제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주별로 학생 수를 다르게 할당을 합니다. 36만 4천 명을 나눠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에서 할당해준 그 건수 있죠. 그거를 각 학교별로 분배합니다. 이 부분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좌측 표를 한번 보시죠. 좌측 표에서 빨간색은요. 현재 캐나다에 있는 국제 학생을 100%로 봤을 때 주별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는 51%예요. 절반이 넘어요. BC주는 20%로 2위를 달리죠.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요. 캐나다 전체 인구를 100%로 봤을 때 각 주가 보유한 인구수입니다. 역시 온타리오가 가장 큰 주인데요. 39%고요. 두 번째인 케벡주는 22.1%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긴 주는 인구수에 비해서 국제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이런 주들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서 할당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파란 그래프가 더 긴 주들은 늘어나겠죠. 고로 엘버타, 매니토바, 서스캐치원, 뉴브런즈윅 그리고 퀘벡주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요. BC주와 온타리오주는 내려갈 겁니다. 특히나 온타리오주는 최대 50%까지 감소할 거란 말이 있어요. 충격적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정부 허가서, 어테스테이션 레터라는 거를 학생비자 신청자가 받아야만 연방 학생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됐고요. 이거는 주정부에게
학생 비자를 발급할 사람을 선발하라는 책임을 쥐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론 우리 유학 희망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귀찮은 프로세스 하나가 늘어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제도는요, 퀘벡주에서 이미 CAQ, Quebec Acceptance Certificate라는 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이미 시행 중이에요. 퀘벡주를 통해서 유학 후 이민을 한 저는 저걸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받았었습니다. 퀘벡주 CAQ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지를 간략히 얘기하고 넘어가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어테스테이션 레터고요. 일단 당연하지만 여권 4번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려는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학교에서 나를 학생으로 원한다라는 레터죠. 여기에는 전공과 학업기간, 그리고 학점, 그리고 인턴십 또는 코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대상 학생이 교환 학생인지 여부, 그리고 학비까지 필수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재정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 같은 거죠. 이거는 연방이나 퀘벡이나 다를 게 없죠. 그리고 신청할 때 신청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돈도 추가되고 프로세스도 추가되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꾸 제 얼굴이 왔다 갔다 네요. 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좀 깔끔하게 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 발급 제한입니다. 이거는 2024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혹시라도 클리어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봐 PGWP가 뭔지를 소개를 해드리죠. PGWP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특정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나오는 오픈 워크 퍼밋입니다. 중요한 점이 오픈 워크 퍼밋이라는 점입니다.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PGWP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한은 여태까지는 내가 다니는 학교의 학업기간과 일치하고요. 맥시멈 3년까지 주어집니다. 즉 4년짜리 유니버시티를 다니면 3년이 주어지고요. 3년짜리 칼리지를 다녀도 3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2년짜리 칼리지를 다니면 2년만 주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PGWP 발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PPP라고 해요. PPP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즉 Public School, 공립학교와 Private School, 사립학교가 서로 업무 제휴를 맺는 거예요. 이거는 칼리지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온타리오주에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은 특정한 전공을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에 위탁을 합니다.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가 짜놓은 커리큘럼을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요. 그러면은 그 사립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공립학교의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립학교의 졸업장으로 PGWP도 받는 거고요. 나중에 이력서를 쓰고 취업을 지원할 때도 그 공립학교의 이름이 들어가죠.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요. 도심권에 이제 아무래도 국제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공립학교들 중에 도심권 밖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장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심에 있는 소규모 사립학교들과 제휴를 맺고요. 이름을 빌려주고 커리큘럼을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런던의 펜쇼 칼리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런던 펜쇼 칼리지도 토론토나 미시사가 같은 도심권에 있는 사립학교에 위탁을 줘서 그 도심권에 사는 학생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멀리 있는 베리라든지 서드버리라든지 이렇게 먼 도시에 있는 학교들도 GTA, 토론토 도심권에 있는 사립학교들과 제휴를 맺고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립 칼리지는요, 공립 칼리지의 캠퍼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공립 칼리지의 돈줄이 되어졌습니다. 왼쪽에 제가 올려놓은 내용을 간략히 보죠. 이거는 셰리던이라는 칼리지에서 2022년, 2023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기 학교의 재무 관련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 PPP 분야가 정말 성장을 많이 했고 2020년, 2021년에는
2억 6,8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2021년, 2022년에는 무려 4억 2천만 달러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4억 2천만 달러를 이 PPP로 번 겁니다. 여기에 자기들 본 캠퍼스에서 번 돈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국제 학생들이 낸 학비는요. 원래는 140억 달러였어요. 2020년, 2021년 학기에는요. 그게 다음에 2021년, 2022년에는 16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짭짤하네요. 자, 2번 부분은요.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퀘벡주 얘기인데요. 일단 마크 밀러 장관은요. 이미 여기 들어와서 학생 비자를 받고 PPP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는 PGWP가 폐지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기존 정책 유지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몇 주 뒤에 이 개편안과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때 어쩌면은 일부라도 제한하는 그런 개편안이 또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한 귀를 흘리셔도 상관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마크 밀러 이분이요. 몬트리올 출신입니다. 몬트리올 하원 의원이에요. 일드세, 넌스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어테스테이션 레터도 그렇고 퀘벡주에서 차용을 해온 거예요. 이 부분도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2024년 9월에 퀘벡주에서 PGWP 제한법을 냈어요. 퀘벡주 같은 경우에는 PPP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사립학교들 있죠. 사립 칼리지들과 그리고 직업학교들의 PGWP 발급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퀘벡주는 정말 무서워요. 기존 학생들도요. 이 법을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요. 영어로 grandfather clause라고 해요. 왜 grandfather clause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grandfather clause의 의미는요. 새로 개정되는 법 아니면은 새로 발효되는 법은 기존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PGWP 발급 폐지는요. 일부 소급 적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 재학 중이다가 2023년 9월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들은요. 2023년 9월 1일 재학 기간 전까지만 계산을 해가지고 PGWP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컬리지 다니다가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딱 2년 다녔어요. 그리고 1년 더 다니고 2024년 9월에 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PGWP가 2년만 발급됩니다. 이게 연방 레벨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설령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도 충격적이긴 하겠지만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좀 전에 얘기한 PPP 학교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공립 칼리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처음에 장관이 발표했을 때는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PPP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가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조사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공립 칼리지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영문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List of Colleges in 그리고 주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BC주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List of Colleges in British Columbia 라고 쓰시면 되고요. 온타리오 쪽이 궁금하시면 List of Colleges in Ontario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Public Institution 목록이 나옵니다. 어디 한번 그냥 볼까요? 네, 그러면 위키피디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좀 클 텐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인데다가 바로 옆에 마이크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List of Colleges in Ontario 라고 쳐보죠. List of Colleges in Ontario 딱 뜨죠. 밑에 쭉 내려가 보면요. List of Public Colleges 뜨죠. 그리고 이 표에 제가 하나하나 세봤는데요. 24개 학교가 뜹니다. 이 학교들은 퍼블릭 칼리지가 맞습니다. 그럼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죠. 자, 공립학교는
확인하기가 쉽죠. 위키피디아가 사실은 뭐 무슨 뉴스 사이트처럼 아니면은 정부 사이트처럼 신빙성이 100%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페이지들은 제가 더블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정확한 정보가 맞습니다. 그 다음은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절 잘 따라오시면은 할만하실 겁니다. 일단은요, 제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더 파이 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사립학교 목록을 찾았는데 여기에 모든 곳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마우스 커서를 따라가 보세요. 여기 왼쪽에 표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인데요. 많아요, 참. 대충 훑어보면은 이제 ILAC, 인터내셔널 컬리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펜셔 컬리지와 그리고 조지안 컬리지랑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오스 컬리지라는 데는 수 컬리지, 그리고 트리오스 컬리지라는 데는 수 컬리지랑 제휴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모허 컬리지 오브 어플라이드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퍼블릭 컬리지는요. 이것도 트리오스 컬리지네요. 위에랑 대소문자가 다른데 같은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트리오스 컬리지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헬스케어라는 곳과 제휴를 맺겠습니다. 미시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거 어디 한번 확인을 해보죠. PPP 사립학교를 확인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 퍼블릭 컬리지의 공립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어디 한번 직접 보죠. 네, 그러면 펜셔 컬리지를 검색해보죠. 네, 펜셔 컬리지 왔습니다. 펜셔 컬리지에서 Why Choose Fenshur를 가보시면요. 여기 Our Campuses 나와 있죠. 학교마다 메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찾아보셔야 되겠지만요. 이 캠퍼스 부분이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쭉 있어요. 그 중에 맨 밑에 보시면 토론토 at ILAC 이렇게 있죠. 자, 밑으로 좀 내려가면 펜셔 토론토 at ILA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펜셔는 런던에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토론토 캠퍼스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자, 그럼 좀 내려가 보죠. 펜셔 토론토 at ILAC라고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여기에 Fenshur has developed a partnership with ILAC International College, a private college that is one of the most awarded international schools in the world.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명확하게 파트너십, 프라이빗 컬리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곧 PPP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읽기 힘드시면 컨트롤 F 누르시고요. 파트너라고 쳐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엔터키를 누르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정보가 나오죠. 쉽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모허 컬리지를 찾아볼까요? 모허 컬리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바웃에 캠퍼스 쪽에 있겠죠. 이렇게 메뉴에 어바웃이 있으면은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별로. 자, 그 어바웃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캠퍼스 이름들이 쭉 보이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천천히 내려가 보죠, 뭐. 페널 캠퍼스라는 곳이 있고 Center for Aviation Technology at Hamilton International Airport 뭐 이런 곳이 있고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PPP고 뭐가 아닌지요. 자, 끝까지 내려왔는데요. 뭔가 다른 걸 보셨다면은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올라가 보죠. 자, 일단 여기 미시사가 캠퍼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파트너십이라는 게 보이죠. 트리오스 컬리지라고 보이고요. 트라이오스인가요, 이거? 트라이오스 같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파트너십이라고 명확히 돼 있고요. 밑에 또 보죠. 밑에 또 있네요. 파트너 로케이션스. 이런 것들이 PPP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찾기 쉽죠?
이렇게 학교 웹사이트에서 찾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여기 있는 웹페이지들은요, 나중에 고정 댓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PP 학교를 검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유학을 오실 거면은 이곳은 무조건 걸르셔야 됩니다. 무조건 퍼블릭 컬리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주로 가느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PGWP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SOWP, 즉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이거를 사실상 폐기 수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석박사 과정을 우대하고요. 일단 첫째, 석박사 학생은 과정이 3년 미만이어도 PGWP를 무조건 3년을 줍니다. 이 개편안은요, 캐나다 연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요, 조금 이따 다음번 섹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엔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SOWP가 석박사 과정을 타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 정부에서 정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정들을 빼면은 이제 아예 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마크 밀러 장관이 메디컬 그리고 로우라고 기자회견에서 딱 지명해서 말했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추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스템 과정이라든지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몇 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쪽 오시는 분들과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을 타시는 분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합법적인 루트로는 배우자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루트로는요. 이거는요. 학생도 아닌 배우자가 일을 하면서 그 근무 경력 채우고 그리고 체류 기간까지 채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 점수를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서 점수를 따서 점수가 뻥튀기 된 채로 신청을 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플러스 공부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캐나다의 취업시장을 잠식하는 효과를 캐나다의 취업시장을 잠식하는 거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 캐나다 경제가 빡빡해서 캐나다 로컬들도 투잡으로 소소하게 이제 저임금이어도 힘들지 않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도무지 일을 잡지 못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특히 더요. 뭐 그런 이유도 일부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이 배우자 워크 퍼밋 폐지가 가장 큰 뉴스입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같이 오는 경우도 많지만 기러기 부부로 이제 유학 그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기러기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예 그냥 해당이 안 되니까 약간 임팩트가 덜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국제학생의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국가의 학생들은 이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원하는 학력 그 레벨, 석박사죠. 그리고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공이 아니면은 여기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돈을 쓰고 가라. 이 의미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 얼굴이 일부 내용을 가리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정부가 원하는 학력, 전공이 아니면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돈 쓰고 가라는 의미.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기혼 한국인 유학 희망자분들께서는 기러기 부부 쪽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좀 덜 딱딱한 재밌는 얘기일까요? 개편안이 탄생한 배경과 원인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육보다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돈에 완전 눈이 먼 그 교육기관의 행태 때문에 이 개편안이 발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위에 멘트를 한번 보실까요? 퍼피 밀이라고 해요. 개 사육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미개들 잔뜩 데려다 놓고 새끼 개들 잔뜩 낳게 해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곳이죠. 공장이요. 그 공장처럼 졸업장을 찍어내는 샘 교육기관, 야매라고 합니다. 야매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거 실제로 이민국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스트림몰 마사지샵 2층에 위치한 칼리지. 네, 스트림몰이라 하면은 그 미국 캐나다에 굉장히 많은 굉장히 길게 펼쳐져 있고 주차장 무지하게 큰 1층 또는 2층짜리 작은 쇼핑몰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층에 스파라고 있죠. 마사지 샵인데요. 거기 2층에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떡하니 배너가 있죠. 저게 자칭 칼리지랍시고 국제학생들 받아가지고 돈 버는 곳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학생들 출석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그냥 돈만 벌고 졸업장만 퍼피 밀처럼 내주고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가지도 않고요. 네, 우버로 네, 돈 버느라 바쁩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마크 밀러 장관이 무려 기자회견에서 1월 22일 이 개편안을 발표한 그 자리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이고 재미가 있어서 영상까지 따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There is a responsibility on behalf of the provinces that designate the learning institutions in question to make sure that those are actually the institutions that are worthy of getting visas from the government of Canada. There are, in provinces, the diploma equivalent of puppy mills that are just churning out diplomas. And this is not a legitimate student experience. There is fraud and abuse, and it needs to end. It is not the intention of this program to have sham commerce degrees or business degrees that are sitting on top of a massage parlor that someone doesn't even go to, and then they come into the province and drive an Uber. If you need a dedicated channel for Uber drivers in Canada, I can design that, but that isn't the intention of an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So this is something we need to rein in. They exist, those institutions need to be shut down, and it's up to the provinces to do it. 질감하셨나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재밌죠. 네, 정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밑에 사진을 한번 보시죠. 밑에 이 세 군데가 다 같은 학교 거예요. 왼쪽이 쿼던컷 칼리지의 캠퍼스고요. 본 캠퍼스입니다. 무려. 그리고 중간께 인터넷 배너 광고예요. 왜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 네, 3년 만에 디그리가 나온다. 밑에 별표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칼리지인 BCIT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이걸 신청해서 할 경우에 네, 3년 만에 디그리가 나오고요. 뭐 가격이 싼 편이고 뭐 블라블라블라 어포더블 하우징 서포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아마 집 하나 뭐 빌려놓고 한 40평짜리 집짜리 빌려놓고 한 8명에서 10명 구겨 넣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듀얼 어드미션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편입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오른쪽 팜플렛 한번 보시죠. BCIT, UNBC 그리고 세 번째 학교가 서스캐치원 대학교 그리고 그 밑에는 노바스코샤 넘버원 학교인 델하우지 유니버시티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지금 이번 개편안을 유발한 원흉 중에 하나인 노바스코샤에 있는 케이프 브레튼 유니버시티인데요. 이 학교는 아마 제가 별도 영상에서 특별히 다룰 겁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이런 학교로 편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엄청난 뻥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제가 다니지도 않았고 얘들이 그렇다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데 오죽하면은 무려 연방정부 장관의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언급까지 됐겠습니까? 물론 이 학교뿐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학교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검색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얘네밖에 찾지 못했지만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그래프가 얼굴 옮기고요. 얼굴 끌게요. 어디 한번 볼까요? 그래프들이 좀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기관이 돈에 눈 먼 이유는 교육기관만의 탓은 아닙니다. 이거는 주로 온타리오 주 얘기긴 하지만요. 주정부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플러스 코비드 때 주민들, 여기서 말하는 주민들을 로컬들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네,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비 상승을 아예 제한을 해버렸어요.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왼쪽 표가 그거를 알려주는데요. 왼쪽 표에서 녹색 그래프 좀 가운데에 있는데요. 2016년, 17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쭉 비슷하게 가다가 그 뒤로 조금씩 떨어졌죠. 이게 바로 그 제한 때문이에요. 그러면 학교는 어떨까요? 로컬 학생들로 돈을 벌지 못하겠죠. 그럼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네, 당연하죠. 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주황색 그래프를 보세요. 혼자 미친 듯이 올라가 있죠. 이게 국제학생 학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 수치가 그 칼리지들이, 퍼블릭 칼리지들이 학비를 이제 돈을 버는 이제 비율인데요. 2020년, 21년 기준으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거의 35%입니다. 정말 돈이 되죠.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도 비슷한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예요. 여기도 그래프 모양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빨간색이 국제학생들이에요. 정말 높죠. 정말 높죠. 왼쪽 수치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만 불이 훌쩍 넘어요. 22년, 23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녹색은 국제학생인데 석박사 과정입니다. 대학원 이상이요. 조금 낮죠. 하지만 여전히 높죠. 나머지 노란색과 파란색은 캐나다 로컬들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만불도 안 돼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 수가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대학교와 칼리지들이 국제학생들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거를 일종의 인두세라고 생각합니다. 인두세. 두 당으로 이제 쪽수로 세금을 걷어가는 굉장히 오래된 옛날식 과세법이죠. 제가 왜 이거 인두세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학비를 국제학생들에게 받고 그 대신에 PGWP를 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픈워크 퍼밋 플러스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대신 인두세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두세를 학교들이 먹고 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학 후 이민의 실체인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국제학생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정말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학교들은 정말 마구잡이로 입학을 허가해줬고 연방정부는 그냥 학교들이 서류 올리는 대로 학생 비자 거의 다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일단은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학교가 밀집해 있는 도심권들이요. 월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학생들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고통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집을 가진 오너들은 아주 신이 났죠. 코로나 직후에 저금리 시대 때 자기가 땡길 수 있는 신용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 등등 재산들을 담보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소위 말하는 영끌 투자를 해가지고요. 집들을 여러 채를 사서 그래서 이 학생들을 미친 듯이 때려박았습니다. 여러 명에게 월세를 받고 그걸로 모기지를 갚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월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월세, 렌트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캐나다의 부동산 위기는 이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자 이런 법안을, 개정안을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저임금 직업들 엄청나게 포화 상태입니다. 이 페이지 아래쪽 보시죠. 이거 indeed.com, indeed.ca죠. 캐나다니까. 거기에서 발췌된 채용 공고예요. 왼쪽 거는요. 밸류빌리지라고요. 트리프트 샵이라고 해서 구제샵, 굉장히 싼 물건들 파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막말로 스토어에서 잡일하는 그 사람을 뽑는 건데요. 유학생들 많이 사는 온타리오주 브램튼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몇 명이 어플라이 했는지 나와 있죠. 2,770명 정도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패킷랩스라는 회사예요.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 채팅으로 고객 상담을 해주는 상담원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무려 5,4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했습니다. 몇 명을 뽑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1,000명 단위로 뽑을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저임금 직업의 현실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런 직업들 그렇게 돈 많이 안 주거든요. 그리고요, 대도시에 밀접한 국제학생 때문에 사회적인 인프라의 과부하 현상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친구들이 머물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인프라를 씁니다. 예를 들면 차로 우버를 몰면 도로도 마모가 되고요. 그리고 물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수도관도 노후가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도시 인프라가 아무래도 노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항상 건강할 수는 없죠. 병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도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메디컬, 의료 관련 문제가 캐나다에서 꽤 심각한데요. 이제 그거에 이제 불을 더 지피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인프라의 과부하 때문에 도시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 있죠. 집 보유세를 점점 더 높여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학교 배불려주는 그런 이 상황에 부담을 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PGWP랑 SOWP를 정말로 많이 발급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보다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교 대충 다녀도 졸업장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석박사 등 고급 인재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림몰 2층에 있는 그런 허접한 컬리지를 3년 동안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PGWP 3년 받는데 석박사 과정 뭐 한 1년 반 다녔는데 1년 반밖에 안 다녔다고 1년 반짜리 PGWP 받는 거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가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냥 제가 몇 가지 권장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디스클레이머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민 변호사도 아니고요. 이민 법무사도 아니에요.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고 이쪽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순전히 경험과 정보 수집에 입각한 조언일 뿐 무조건 이 내용이 옳은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그대로 따르셨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죠. 기존 재학생 그리고 학교에 가기로 계약을 했지만 아직 학생 비자가 나오지 않은 분들 또는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없이 그냥 유학을 준비 또는 고려 중인 분들로 구분을 살짝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 얼굴이 안 나왔네요. 전화를 하도록 하죠. 아까 전 페이지 설명하느라고 넘어왔다 까먹었네요. 반갑습니다. 일단 기존 재학생은 안타깝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현재 학업에 최대한 집중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2024년 9월 1일 전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설령 PPP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다니셨어도요. 하지만 몇 주 후 연방정부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하지만요. 혹시 모르니까 뉴스 꼭 주시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이후에 졸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시 마크 밀러 장관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혹시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해라 한 3년 뒤에나 졸업하실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퀘벡주의 그 소급 적용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되 역시 몇 주 후에 발표할 디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그 내용이 나오면은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 학생 비자를 아직 안 받은 분들 또는 유학을 준비 또는 고려 중인 분들께서는 전공을 뭘로 하시냐에 따라서 변경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려는 학교가
공립학교가 맞는지, 네, 유니버시티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건 컬리지 얘기인데요. 공립학교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공립학교 이름을 달았어도 PPP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본인이 가려고 하는 학교가 본 캠퍼스가 도심 지역이 아닌 경우 플러스 본인이 전공하는 과목이 도심 지역에 있는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경우, 이 경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시연을 해드린 대로 직접 웹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그리고 정도는 좀 낮지만 노바스코샤주 쪽으로 유학을 가려는 분들께서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죠. 근데 이 그래프요, 아까 전에 나왔던 거 확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빨간 박스만 친 거에 불과한데요. 일단은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더 긴 주들, 온타리오, BC, 그리고 정도는 굉장히 낮지만 노바스코샤, 여기는 실제 주 내 실제 인구의 비율에 비해서 국제 학생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주들은 학생 수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돼요. 제일 심한 건 온타리오 주죠. 거의 50% 정도 감소할 거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반대로 엘버타나 퀘벡주 같은 곳은 파란 막대가 더 길기 때문에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버타는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끄는 핫한 주라 아마 유학 행선지로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퀘벡주도 몬트리올 한정이지만 살기는 꽤 좋은 곳인데, 네, 불어 장벽 정말 무시무시하죠.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제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지만요. 뭐 혹시 또 모르죠. 제2의 퀘벡주 이민 붐이 일어날지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주정부는요, 연방정부에서 이 비율에 따라서 배정해준 국제 학생의 그 쿼터 수를 각 대학교랑 칼리지에 자체적으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일러요. 뭔가 예상을 하기에 너무너무 이른데요. 아무래도 유니버시티가 칼리지보다는 중요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주별로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 나타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새로운 소식을 접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은요.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참 길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간략하게 못해서요. 참 긴데 끝까지 왔습니다. 이 페이지까지 오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페이지 간략히 얘기하죠. 정보랑 자료를 조사할 때 뭘 봐야 되냐? 이거는 이 개편안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어디에서든 무조건 통용되는 진리인데요. 가장 명확한 정보 소스는요,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웹사이트, 캐나다.ca 그리고 온타리오.ca 같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누가 하는 말이든 이 페이지에서 하는 말과 다르면은 틀린 말 또는 아웃데이티드 돼서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니까요. 무조건 여기에서 더블 체크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식을 들으셨다면요. 그 다음 두 번째, 100%는 아니지만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신뢰할 만한 이제 미디어, 방송사, 신문사들이죠. CBC나 CTV, 글로벌 뉴스 같은 곳, 누구나 아시는 곳이죠. 그리고 글로브 앤 메일 같은 뭐 전국구 신문이라든지 이민 관련해서는 토론토 스타도 굉장히 질 좋은 기사들을 내보냅니다. 이런 것들은 신빙성이 꽤 높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트죠. 카페, 커뮤니티죠. 네이버 카페 같은 곳, 그리고 여기 유튜브 이런 것들, 소셜미디어죠.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 입소문을 통한 그런 정보들. 당연한 말이지만 절대 무작정 믿으면 안 됩니다. 사견이 섞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입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이버 카페 같은데 누가 댓글로 좋아 보이는 그런 정보를 달 때가 있죠. 그런데
위에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그런 소스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캐나다의 소재에 있는 한국 신문이나 뉴스 사이트, 한국어로 돼 있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신문사 이름을 따서 캐나다 XX 신문 이런 데도 있고 한데요. 거기는 아쉽지만 위에 1번, 2번보다는 3에 더 가깝습니다. 한 2.5 정도예요. 1, 2번 소스에서 뉴스를 따와가지고 번역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번역의 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바로 발표됐을 때 공식 발표가 되고 이런 매체에 이제 옮겨지기까지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 오래됐거나 아니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번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는 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소스에서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구글신이 있습니다. 구글신. 구글에서 검색어를 쳐서 위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에이전시를 쓰시는 분들, 이주공사나 유학원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논의하실 때 몇 가지 이제 숙지하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이것도 이번 개편안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항상 이래야 합니다. 어쨌든 현 시점 2024년 1월 24일인데요. 현 시점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 이외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크 밀러 장관 정도면 알고 있겠죠. 마크 밀러 장관의 부인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소식을 전달하는 게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예상, 추측일 뿐이고요. 믿을 게 못 됩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어떤 학교나 과정을 정하든 무조건 스스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립인지 PPP인지 여부 등이요. 왜냐하면요. 에이전시는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생 컨설턴트도 아니고요. 가족은 더더욱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이민 코스를 일종의 상품으로 팔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그러니까 서류를 취합하고 작성하고 제출하고 개개인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민 과정이나 아니면 서류 같은 거를 짜고요. 그런 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거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요. 에이전시랑 어떤 얘기를 하시든 얘기하시기 전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정보 자료 조사란 있죠. 가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고 중요한 내용들 외우시거나 아니면은 메모를 하시고요. 메모를 한 쪽이 더 좋죠. 웹사이트도 가급적이면은 아예 그냥 사이트 주소 자체를 어디다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조사한 바와 다른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그런 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 자료 조사에서 네이버 카페, 지인, 어디 무슨 커뮤니티 댓글, 유튜브 이런 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길었던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끈기 있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련해지면은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알찬 정보를 짜임새 있게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른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돼서 참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부담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시고요. 앞으로 영상도 계속 시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 영상은 뭐를 할지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이
캐나다 사회 그리고 경제에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원래 이번 개편안 연방정부의 개편안 발표하기 전에 구상해놨던 그런 주제들, 그냥 그 주제들을 쭉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영상을 감상을 하시면서 동시에 좋은 정보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